청취자님, 한번 상상해 보시죠. 현직 대통령이 자기가 살던 분당 아파트를 시세보다 훨씬 싼 29억 원에 시장에 툭 던졌습니다. 네, 엄청난 뉴스였죠. 그니까요. 이게 단순히 이사 가려고 집을 급하게 내놓은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단순한 매각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 분석 시간의 목적이 아주 명확합니다. 네.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2026년 2월 대한민국의 그 복잡한 부동산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인사이트를 추출해 볼 겁니다. 지금 시장이 정말 격동기니까요. 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그리고 한국은행의 유지부동 금리 동결, 또 역대급 공급 가뭄. 이 세 가지 거대한 파도가 부딪히는 지금, 앞으로 아파트 가격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예측해 볼 거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네네. 그리고 청취자님이 현재 다주택자이시든 1주택 비거주자이시든 아니면 무주택자이시든 간에 그 상황에 딱 맞는 생존 전략을 세워보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실타래 한번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직 저희가 조사한 자료의 사실관계, 그리고 이것이 시장과 청취자님의 자산에 미치는 영향만을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릴 겁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파도부터 볼까요?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 네, 그게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시그널인 건가요? 그게 폭탄 선언인 이유가 이제 정부의 타겟이 다주택자를 넘어섰다는 걸 명백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를 넘어섰다고요? 네, 이른바 투기나 투자 목적의 1주택자, 이분들까지 완전히 정조준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예전에는 그 똘똘한 한 채, 그게 정답이라고 다들 그랬잖아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그 똘똘한 한 채도 본인이 직접 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명확한 의도입니다. 그게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 게 바로 시장을 꽁꽁 얼려버린 610 대출 규제죠. 와, 620, 저도 조사한 자료 보면서 그 숫자들 보고 진짜 무시무시하다 생각했거든요. 현장의 충격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씩 뜯어보면요. 우선 6은 주택담보대출의 상한선을 6억 원으로 딱 제한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집값이 뭐 20억이든 30억이든 상관없음이라는 뜻인가요?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을 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20억짜리 집을 사려면 제 통장에 순수 현금으로 14억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잖아요. 정확합니다. 아니 그러면 평범한 중산층이 대출 좀 껴서 상급지로 갈아타는 그런 사다리가 완전히 끊긴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일이 또 치명적인데요. 전세 반환 대출을 1억 원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세입자 나갈 때 돌려줄 돈을 은행에서 1억밖에 못 빌린다는 거네요. 네.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고 싶어도 당장 수억 원 현금이 없으면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와, 진짜 옴짝달싹 못하겠네요. 그럼 마지막형은 뭔가요? 0이 결정탑니다. 소유권 이전 전세 대출을 즉 전면 금지했습니다. 한마디로 갭 투자를 원천 봉쇄한 거죠. 집 사면서 세입자 전세금으로 잔금 치르는 걸 아예 막아버렸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데이터를 보니까 기가 막힌 현상이 있더라고요. 정부는 투기를 잡겠다고 규제를 했는 건데 역설적으로 현금 부자들만의 리그가 열렸어요. 그 부분이 참 아이러니하죠. 마포나 용산 같은 곳은 대출 6억 꽉 채워서 사는 비율이 45%가 넘는데 오히려 진짜 찐 부자들이 모인 강남 3구는 그 비율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심지어 하락거래는 100% 현금 박치기였고요. 아주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대출 규제가 중산층의 진입은 막았지만 수십억 현금을 쥐인 자산가들에게는 오히려 경쟁자 없이 싼 값에 상급지를 줍줍할 수 있는 동무대를 만들어준 셈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부작용으로 양극화만 더 심해진 거네요. 네. 게다가 정부의 철학이 소유에서 거주로 완전히 바뀌면서 세금 쪽에서도 엄청난 십자포화가 쏟아지고 있죠. 아, 세금.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편안 말씀이시죠? 청취자님, 이거 진짜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숫자로 비율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10년 전에 10억에 산 집을 40억에 판다고 가정해볼게요. 만약에 직접 거주하지 않은 비거주 1주택자라면 예전에는 세금이 한 4억 6천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그랬었죠. 근데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면 그 세금이 무려 8억 원으로 껑충 뜁니다. 아니 세금이 갑자기 3억 4천만 원이나 늘어나는 거예요. 공제율이 대폭 축소되면서 벌어진 일이죠. 가만히 앉아서 서울 외곽 전셋값 하나가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는데 이거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버티기 매우 힘듭니다. 정부가 세법으로 명확히 경고한 거예요. 살지 않을 거면 팔아라. 버티면 세금으로 다 환수하겠다. 이렇게요. 똘똘한 한 채 사두고 나는 딴 데서 전세 사는 그런 전략이 이제 완전히 무력화된 거네요. 네, 철저하게 무너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두 번째 파도,
거시경제로 넘어가 보죠. 보통 이렇게 규제로 시장을 옥죄면 숨통을 트여주려고 금리라도 좀 내릴 법 하잖아요. 보통은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마련이죠. 근데 한국은행 발표 자료를 보니까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해버렸어요. 심지어 올해 경제성장률을 2.0%로 올렸는데도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아예 차단된 건데 이유가 뭡니까? 한국은행의 딜레마가 아주 깊습니다. 경제 성장률 상향은 사실 일부 수출 대기업에 의한 착시 효과고요. 내수는 여전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금리를 못 내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가계부채와 환율 방어 때문입니다. 아, 빚이랑 환율이 발목을 잡는 거군요. 네. 금리를 조금이라도 내리면 아까 말씀드린 규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영끌해서 다시 집을 사려는 수요가 폭발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환율까지 치솟으면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리니까요. 그러니까 당분간 저금리 시대의 귀환은 아예 꿈도 꾸지 말라. 이런 명확한 현실 진단이네요. 네,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거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 번째 파도 공급 가뭄까지 왔잖아요. 2026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16,000여 가구로 반토막이 났어요. 정말 심각한 수치입니다. PF 위기 터지고 건설사 22곳이 부도났다는 기사까지 더해지니까 이 공급 절벽이 현실로 훅 다가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새 집이 지어질 수 없는 환경이죠. 그런데 이 공급 가뭄의 진짜 비극은 매매 시장이 아니라 전월세 시장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아, 전월세 시장이요? 네. 데이터를 보면 서울 전세 매물이 무려 28.4%나 급감했어요. 반면에 월세 지수는 131.2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찍었고요. 8.5%나 폭등했습니다. 와, 전세는 씨가 마르고 월세는 미친 듯이 오르고 제가 레미안 원베일에서 할애보고 진짜 헛웃음이 났다니까요. 극단적인 이중 가격 사례죠. 네네. 기존 세입자가 갱신할 때는 전세가 15억 7,500만 원인데 새로 들어오는 신규 전세는 24억이에요. 무려 8억 2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같은 아파트인데 가격이 두 개로 쪼개진 거죠. 아니 세입자 입장에선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금 전가 효과 때문입니다. 아까 집주인들한테 엄청난 세금 폭탄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집주인들이 자기 돈으로 세금을 낼까요? 아닙니다. 전세금을 수억씩 올려받거나 월세로 돌려서 세입자에게 그 세금 고지서를 떠넘기는 겁니다. 와, 결국 그 세금이 다 세입자 주거비 부담으로 폭발하는 거군요. 네, 집은 못 사고 전세는 없고 월세는 치솟는 가장 끔찍한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그러네요. 자, 그래서 청취자님 입장에선 이 대목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이 삼각파조가 치는 상황에서 앞으로 집값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현명할까요? 시장에 향방을 갈 가장 거대한 분수령은 코앞으로 다가온 5월 9일 그리고 5월 10일입니다. 아, 5월 9일 지방선거랑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 말씀이시죠? 네, 지금 강남 3구 하락세가 약간 보이는데 이건 폭락의 전조가 아니라 5월 10일 데드라인 전에 세금을 피하려고 던지는 초구 매물들, 즉 폭풍 전야의 일시적 현상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럼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극심한 K자형 양극화 시장이 될 겁니다. 무조건 오르거나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철저한 실실 수요자. 실실 수요자요? 네, 진짜 실거주 수요자와 현금 동원력을 갖춘 사람들만이 움직이는 거주가치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될 겁니다. 거주 가치 위주. 그럼 상황별 맞춤 전략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먼저 다주택자 청취자님들, 이분들은 당장 어떻게 해야 합니까? 5월 10일 유예기간 종료 전에 매각을 하실지 아니면 세금 폭탄을 감수하실지 결단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버틴 사람이 손해보게 하겠다. 이렇게 공언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미련을 버리고 알짜 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마지막 타이밍입니다. 매각이 답일 수 있습니다. 뼈 아프지만 결단을 내려야겠네요. 그럼 두 번째, 나는 1주택자인데 갭 투자해놓고 딴 데 산다. 이런 1주택 비거주자 청취자님들은요? 아까 장특공제 철퇴 보셨죠? 세금 몇 억을 아끼려면 당장 불편해도 똘똘한 한 채에 직접 들어가서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몸테크를 하라는 말씀이시군요. 만약에 도저히 실거주가 안 되는 상황이면요? 그렇다면 세금 폭탄 맞기 전에 매각하고 자산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양극화 시장에선 언제 사느냐는 타이밍보다 어디냐는 입지와 직접 살 수 있냐는 거주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입지와 거주 가능성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답답하실 분들이죠. 대출도 막히고 월세는 폭증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인 무주택자 실수요자분들은 어떡합니까? 눈 높이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무리하게 서울 중심지를 고집하기보단 대중교통이 확보된 경기권이나 외곽의 급매물을 적극적으로 노리셔야 합니다. 아, 오히려 지금 던지는 급매물을 잡아라.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건 어떨까요? 아까 공급감은 보셨잖아요. 화폐 가치도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더 이상 매수를 미루면서 월세 시장에서 고통받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네, 오늘 논의된 규제, 금리, 공급,
이 삼각파도 속에서 다주택자는 포트폴리오 재편, 비거주 1주택자는 실거주 결단, 무주택자는 눈높이를 맞춘 적극적인 매수. 이렇게 청취자님들이 취해야 할 스탠스가 딱 정리가 되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청취자님들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건가요?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는 더 큰 그림인데요. 바로 조세 구조의 역설입니다. 조세 구조의 역설이요? 네. 정부는 한국의 보유세가 낮다며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려고 하죠. 근데 통계를 보면 한국의 보유세 부담은 1.0%로 이미 OECD 평균 수준입니다. 오, 그래요? 저는 우리가 훨씬 낮은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집을 사고 팔 때 내는 거래세에 있습니다. 한국의 거래세 부담률은 1.66%로 OECD 압도적 1위입니다. 2류요? 잠깐만요. 그럼 보유세는 평균만큼 내고 거래세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내는 거네요? 총세 부담이 거의 2배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이렇게 세계 1위인 기형적인 거래세는 그대로 둔 채 보유세만 계속 올린다면 과연 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 있을까요? 님은 이 기형적인 세금 구조 속에서 과연 어떤 자산 지도를 그리시겠습니까? 아, 정말 깊은 여운이 남는 질문이네요. 단순히 집값이 오르냐 마냐가 아니라 이 세금 구조의 판을 읽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확 듭니다. 네,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험난한 자산 관리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 심층 분석 시간에도 꼭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